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 갈등 해빙에도 페이스북의 주가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폭락한 영향으로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4% 상승한 25,527.0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30% 하락한 2,837.44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1% 내린 7,852.1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 보류 등을 합의하면서 무역전쟁 우려가 경감된 영향으로 올랐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소식도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4% 상승한 69달러 61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 규모가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확대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상품 수지 적자가 683억 달러로 전달 대비 5.5%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수출은 1.5% 줄었지만 수입은 0.6% 늘었습니다. 상품 수지는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 부양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촉진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하지만 물가 전망에 있어 불확실성은 줄었으며 유로존의 경기는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ECB가 기준금리 등 금리 정책을 동결할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이 전일 무역정책 관련 합의를 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는 일제히 오르기는 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의 상승이었고 특히나 연중 저점을 기록했던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자,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에 따른 개별 종목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는데요. 그동안 증시를 짓눌러왔던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은 호재였지만 페이스북의 주가가 무려 19% 가까이 급락한 점이 기술주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올해 말에 종료한다라는 계획도 유지를 했는데요. 주요 포인트 함께 짚어보고요.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퀄컴이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NXP의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유와 함께 또 어떤 점을 짚어볼 만한지 포인트 짚겠습니다. 이어진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네이버가 유통 주식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결정했는데 주가는 반응이 좀 시큰둥했습니다. 향후의 투자 의견 함께 볼 거고요.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에 판매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수익성이 1년 전보다 일제히 악화했는데 하반기에는 어떨지 함께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7월 27일 금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과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한편 전날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무관세 합의를 이루어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짚어볼 만한 내용은 어떤 건지 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ECB가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금리 기조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유로화 사용 19개국 중앙은행을 대표한 대표한 게 바로 ECB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연 뒤 성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그리고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현행 마이너스 0.4%와 0.25%로 동결하기로 했고요. ECB는 또 2019년 여름까지 현행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오는 9월까지죠. 자산 매입 규모를 300억 유로로 유지한 데 이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150억 유로를 줄인 뒤 올 연말에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전했고요. ECB는 이제 민간 기업과 또 각국 정보 채권 매입 규모를 처음에 좀 800억 유로 시작해서 지난해 말까지 지속을 했는데요. 올 1월부터 이제 600억 유로 낮췄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매입한 채권액은 2조 7천억 유로, 한 3,100조 원에 이르는 수치라고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ECB는 2014년 후반부터죠. 기준금리들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2년 전부터 현행 수준을 유지한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로존 지역 경제가 좀 견고하고 광범위한 성장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밝혔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좀 밝혔고요. 국내 물가 상승과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통화정책 회의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좀 주장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또 도널드 미국 대통령과 또 이제 EU 집행위원장이죠.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전날에 이제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데 합의를 했는데 우선 다자책에 들어서 무역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번 협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좀 부연을 했습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퀄컴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야심차게 추진을 했었던 이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NXP의 인수를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자초된 원인이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의 실행이 하나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세계 최대 휴대전화 반도체 업체죠. 미국 퀄컴이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NXP 인수 합병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자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퀄컴은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우선 가장 큰 시장량이라고 지금 외신들은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선 스티브 물렌코프 퀄컴 최고 경영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선 NXP 인수를 위한 계약은 오늘 종료될 것이라고 좀 밝혔고요. 퀄컴은 대신 투자자 보장 차원에서 자사주 300억 달러 어치를 매입하기로 했고, 퀄컴은 2016년 10월부터 지금 NXP를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계획 같은 경우는 세계 반도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라고 좀 평가가 된 그런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상대국에 어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으로 좀 번지면서 중국은 이번 M&A를 사실상 좀 거부를 했고요. 퀄컴이 NXP 인수하려면 미국, 또 이제 미국, 유럽연합, 중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9개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8개국 인수를 허락했지만 중국이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 승인 기한을 좀 넘겼고요. 앞서서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나머지 160억 달러에 대해서도 좀 부과하기로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쪽에서의 승인이 못하는 어떤 이유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한편 봤을 때 중국에서 미국산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던 이 산둥시청 그룹이 최근 파산을 신청했다고 중국 쪽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미국산 대두에 대한 중국의 관세 부과로 경영 내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 미국의 어떤 M&A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용인을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앞으로도 미중 무역 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미국 기업들이 좀 속출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농산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제조업 같은 이런 농기계 같은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해서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의, 그런 기업들의 M&A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재를 가할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경기는 호황이라고 하지만 주택 시장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최근에 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도 4%를 기록하면서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제 주택 시장 쪽이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좀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발표했던 6월에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63만 1,000호로 우선 전달에 비해서 5.3% 감소했는데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어떻게 보면 경제 회복을 반영한 시장의 예상치 66만 9천 건을 훨씬 밑돌면서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주택 착공과 이 중고 주택 판매 건수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런 부분에 우려감이 좀 더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에서도 주택 시장의 성장이 멈췄다는 사인이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10년 전에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 주택 시장은 분기한 뒤 계속 회복해왔는데, 과거 수년간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공급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주요 20개 도시들의 주택 가격은 이미 금융위기 이전 최고점을 좀 넘어섰는데요. 올해 들어서 주택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우선은 FRB의 금리 인상 예정에 따라서 주택 대출 금리도 상승했고, 또 주택 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상한선이 좀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주택 관련주들의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또 주택 산업 주가와 또 연동하는 이 S&P 주택 건설 산업 지수죠. 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2% 떨어지면서 작년 9월 이래 작년 9월 이래 지금 최저점을 지금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도 주택 시장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란 쪽의 제재에 따라서 이 석유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목재나 철강 또 알루미늄 부과한 관세는 결국 주택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우선 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2분기 때 미국 GDP가 4%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균열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 그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도 이 GDP의 4%에 대한 부분을 유지할지 부분도 미지수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저희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비교적 견고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페이스북의 주가가 19%나 급락한 것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로의 영향이 좀 있을지 봐주십시오. 네,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페이스북 관련해서 인터넷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좀 나와주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페이스북에 대한 플랫폼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 업종한테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페이스북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협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자체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관련주들의 낙폭은 이번 주 오늘 하루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저평가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액면 분할 발표를 했습니다. 액면가가 지금 500원인데 100원으로 낮추겠다라는 얘기고 70만 원대 주가는 이제 15만 원대 네. 정도로 좀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 그럼 유통 주식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시장의 반응이 좀 시큰둥했던 것 같은데 부장님은 어떠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했는데 이 모양이다. 예. 그러면은 네이버도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차가운 반응들 이게 가장 주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예. 실적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한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한 12%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적은 그냥 그러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일단 섹터별로 보게 되면 네이버페이가 상당히 강했죠. 근데 네이버페이는 앞으로 서울시와 같이 연결되는 서울페이의 한 축으로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네. 하게 되면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돋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컨텐츠 쪽에서의 실적 변화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웹툰 쪽이 잘 나갔고요. 웹툰 읽어보세요. 저는 가끔 봅니다. 심심할 때마다. 네, 웹툰에 대한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국내 웹툰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번역을 해서 해외 쪽으로도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 컨텐츠 한 축이 지금까지는 뭐 음악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 이런 쪽으로만 자리 잡았는데 웹툰이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브이라이브라고 하는 네이버가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1인 방송이죠. 이와 관련돼서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온다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라인 관련된 연계 매출이 또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일본이나 해외 쪽에서 좀 들쭉날쭉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실적의 성과는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의 하락세나 아니면은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분명히 밝힌 게 그래도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같은 쪽에서 신사업 투자와 관련된 어떤 인력 보충이나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끌어나가겠다는 변화고요. 하반기는 또 하나 무게를 둔 게 동영상 쪽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스마트폰을 많이 볼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하철을 타시거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하나라고 유심하게 보실 때 저는 대부분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영상 쪽입니다. 드라마 많이 보시고 어떤 지난 어제 못 본 예능 이런 것들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하철을 보다 보면은 동영상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봤었을 때 아마 네이버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쪽에서 지금까지는 네이버 TV나 뭐 브이라이브 이런 쪽으로만 한정됐던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 무게를 두겠다라는 쪽인데 또 당장은 10월 12일 날 거래가 될 예정인 이와 관련된 액면 분할 효과죠. 이와 관련돼서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네이버가 보여주고 있는 관점 쪽에서 이제 9월 달로 가게 되면 MSCI 어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SNS나 관련된 쪽에 대한 분위기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네이버도 글로 가면서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가 또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과연 비싼 축에 속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같은 커뮤니케이션 섹터 안에서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주가가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박해서는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 번쯤은 염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주가가 좀 하락할 때 사볼만 하다라는 의견이세요?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견 먼저 좀 여쭤봤고요. 저 이번에 현대차 좀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판매 회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매출과 수익성은 1년 전보다 일제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어떨지 좀 궁금한데 현대차의 주가는 지금 좀 바닥을 잡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부장님? 네, 일단 회복세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딱 한마디입니다. 회복세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항상 저희가 많이 따질 때 전년 동기를 따지느냐 지난 분기를 따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전년 동기면은 2017년도 2분기죠. 이때보다는 상당히 실적은 못 미쳤습니다. 벌써 영업이익이 3분기 내 계속 1조대를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9,500억대 나왔던 영업이익이 충격이다라고 바라볼 수는 있겠는데 네. 반대로 보게 되면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난 분기가 거의 저점이 아니었을까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난 분기가 6,800억대 영업이익을 나온 거에 비해서 이번에 9,500억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떤 하향 기조가 아니었던 회사였다고 생각하게 되면 서프라이즈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 쪽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는 계속 이번에도 별로 안 좋을 거야 라는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어제 밝혔던 현대차의 IR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반기 쪽에선 글로벌 판매가 그래도 선전됐습니다. 한 4.5% 늘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수는 2.8% 증가, 특히 내수가 소폭 증가했다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아마 이게 산타페 효과가 아니었을까. 특히 현대차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말해주는 어떤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SUV가 상당히 인기죠. 여전히 인기고 보통 SUV에서 파장된 CU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덩치는 좀 작은데 약간 SUV를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은 그런 레저용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네.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말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부문별로 보게 되면 중국이 26% 상반기에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작년 동기 대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드 배치 보복과 관련된 기저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거기다가 유럽은 4.2% 증가, 아시아나 신흥시장이 5.6% 증가,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3.3%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들은 빅2의 시장에서 좀 선전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 무역 분쟁 관련된 쪽에 대한 이슈에서 어떤 단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대한 미국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두드러지게 나와야 또 실적에 대한 변화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여전히 불안 요인들은 많습니다. 무역 전쟁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신흥국 통화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일단 물론 원화도 약세로 되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통화가 신흥국의 통화가 약세로 반전되게 되면 상쇄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이 경쟁력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만 좋다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의 불안정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변수 중에 하나가 리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들어서 현대차 여러 가지 리콜들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걱정이 중국입니다. 중국 최근에 별로 지표들이나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별로 안 좋죠. 거기다가 금융 규제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소비 여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게 중국의 하반기 전망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과연 현대차가 선전할 수 있을 것인지는 또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네. 그래도 내수 쪽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별 소비세 인하 쪽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 아니죠. 2015년도, 16년도 이때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 12% 정도 늘어날 정도의 깜짝 어떤 성장을 보여줬었던 모습들인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는 지금 내수 소비 심리를 봤을 때는 아직은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좀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SUV 라인 쪽에 대한 보강들이 가장 좀 시급하다. 특히 산타페가 전면 페이스 오프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전면 개조해서 나와서 시장의 반응들을 봤더니 생각보다 좋더라.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이쪽에 대한 SUV 쪽을 계속 보강을 시키고 거기다가 지금 베라크루즈라고 하는 대형 SUV 모델을 전면 개조해서 예. 이름이 좀 긴데 까먹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페리세이드인가요? 뭐 이런 쪽에서 대형 SUV 쪽도 라인업을 보강한다라는 쪽으로 하반기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예. 이런 쪽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나마 예측치는 3분기, 4분기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1조 원대, 그리고 4분기는 1조 1,000억대 이런 식으로 일단 회복세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별한 돌발 변수만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회복세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저평가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 주가도 일단 어떤 점진적인 회복세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빠르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어중간한 때 주가에서 한번 사볼까라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시장 충격이나 아니면은 어떤 현대차의 어떤 이슈를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밀렸을 때 그런 때의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어떤 한정적인 매매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슈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팁까지 함께 얻고 있습니다. 이번엔 태양광 쪽 볼 텐데요. 태양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여 있습니다. OCI의 주가가 태양광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로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한 달 전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릴 때도 뭐 실적이 적자고 어쩌고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저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안 좋은 것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그럼 이 밀린 주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관점 쪽에서 19,000원대, 18,000원대 들어갔을 때는 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OCI도 비슷한 논리로 봤었을 때 어떤 저평가는 이제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연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적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가장 나오면서 주가는 싸졌었을 때에 대한 어떤 공략 대응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OCI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봤었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만 바닥에서 어떤 터나는 모습들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가장 그나마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한쪽으로 봤을 때 관심은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OCI가 실적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는 중국의 보조금 삭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라. 그러니까 즉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계속 이어졌던 부분들이 보조금을 감축하게 되면은 이제 그쪽에 대한 동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적어도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원가 경쟁에서 밀리는 업체들은 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저희가 아는 치킨 게임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경쟁력 있고 순도가 높은 업체들만 살아남는 어떤 서바이벌 시장의 게임이 벌어졌을 때 과연 생존할 수 있는 데는 몇 곳이냐라고 했을 때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7개는 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살아남은 OCI에는 기회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바닥에 대한 시황 쪽에서 생존 경쟁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살아남는 쪽의 대표적인 회사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3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업이익 적자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랬었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은 그래도 OCI는 버틸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만 1조 4천억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PBR 0.6배. 보통 주가가 업황이 안 좋아서 하락했었을 때 저희가 많이 따지는 주당 순자산이 0.5배, 0.6배 수준이면 거의 바닥권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업황에서 저점을 통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 정도 수준이면 주가에서 일단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을 다 안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0.6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 거기서 실리콘 가격들이 이제 반전의 신호가 나온다라고 되면 그때는 OCI의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난 싸게 잘 샀다라고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제 생각으로 한 8월달, 9월달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기회 요인들도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3분기 실적이 또 가장 안 좋을 것이라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같이 남아있다라는 쪽에서 기회 요인을 계속 타진하는 전략들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밖에 있는 종목은 아닐 수 있겠군요. 그렇죠. OCI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일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에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급락세가 깊었었는데요. 부장님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 투자 전략 시간을 조금만 더 했었으면은 투매에 대비하시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드리고 갔었어야 됐는데 뭐 지나고 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앵커님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투매는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진행이 됐던 모습들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앞으로가 중요한데
보통의 경우는 투매가 한번 나오고 나게 되면 이를 좀 빠르게 진정하면서 저점에서 V자식으로 강하게 올라옵니다.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이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조금 미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런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못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투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지표가 하반기에 또 이게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국내 지표들에 대한 개선 흐름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눈치 보기 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시장 환경들은 아직까지는 취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변화들을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여러 가지 이어지는 종목들의 분위기가 그래도 지금 보통 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과 발표됐던 부분들과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와, 참 싸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10개 중에 4개는 됩니다. 그런 식의 변화가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고마했다 마이 먹었다 아이가 뭐 이런 네. 쪽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도 자신감을 조금씩 찾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는 측면 쪽에서 일단 시장에 대한 보강은 앞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V자식의 반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겠죠. 예. 이쪽에 관련돼서는 일단 제가 바라보는 시각들은 여러 얘기를 많이 드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비쌉니다. 국내 의약품 지수로 봤었을 때 환산했을 때 PER 지수가 거의 50.1배?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제약 바이오 쪽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보통 그러면 선진국 지수로 바라봤었을 때 지금 관련된 바이오 섹터의 PER이 15배에서 20배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2배 정도 이상 증가, 많이 평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그동안, 정부가 어떤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너무 안일하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온 게 아닐까. 즉, 매출액 한 200~300억짜리 회사고, 아직까지 적자를 3년 동안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5천억이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회사만 단순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과연 이 주가가 싼 것인가 비싼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싸다고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의 변화에서 여기다 실적 발표 시즌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성장성만 보고 가던 주가들은 여전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지금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금감원 쪽에서 바이오주의 감리가 한 3~4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이제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거로는 연구개발비를 통해서 약간 과대 계상돼서 감리 쪽에 지정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한 15곳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불안 요인들이 좀 크죠. 예. 그런 상황들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정부 발표와 함께 변화가 좀 확인이 돼야 불확실성이 좀 끝나게 되겠죠. 그때 이유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8월 초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타이밍상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좀 해소되면서 나올 수 있는 국면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은 많이 빠지고 메리트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를 강하게 매수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매수욕을 자극시킬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이나 대내적인 요인들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V자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회복세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거기서 이제 됐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아직 이 부분은 뒤에 좀 숙제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다음 주는 또 본격적인 휴가죠. 예.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거래가 또 강하게 휴가인데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주식만 매매하겠다. 이런 분들이 아직은 없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정체 국면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냥 좀 기다려라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예. 딱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반등이 한 2,300선 위쪽으로 나와서 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종목들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앞으로 하반기를 바꾸기 위해서 비중이나 현금화를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절제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네.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네, 전일 먼저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무역 관련 우려와 지금 미국의 기업 실적 호조가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그 우려가 어제 좀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페이스북의 주가가 아주 폭락하면서 나스닥 1% 넘게 그 폭락장이 연출됐었는데요. 시장 투자자들은 어제 지금 미국 무역 합의와 페이스북 실적 부진 영향을 좀 주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1% 폭락이 이어지는 폭락장이 연출됐는데, 결국은 이 페이스북 주가가 장중 19% 가까이 떨어지면서 기술주가 동반 하락하는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물론 이에 더불어서 산업주 관련주는 보잉 등 좀 중시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첫 번째는 이유로서는 EU의 그 무역 관련 합의를 통해서 무역 갈등 우려가 좀 경감됐다, 이런 측면이 부각된 것 같고요. 또 자동차 관세, 이런 측면도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무역 관세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이런 코멘트들이 아무래도 시장 투자자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또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ECB에서 지금 드라기 총재는 결국 유로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결국 그 매번 말씀드렸던 드라기 총재가 임기를 앞두고 무리한 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금리 동결로 이어지는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 물론 연말에 유로존의 테이퍼링이 끝나긴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 임기 동안에는 큰 악수를 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은 달러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유로는 하방세로 이어지는 이런 시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어제 페이스북 주가가 하락하면서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횡보세를 좀 이어가다가 지금 박스권 안에 장세에 갇힌 흐름입니다. 하지만 7,400포인트 밑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은 매도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기업 실적 호조가 또 한 번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적 분석으로 의하면 결국은 7,400포인트를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시가 위로 올라선다면 1차적으로 7,430포인트, 2차적으로는 7,45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시고요. 기업 실적이 호조로 남으로써 7,450포인트를 넘어간다면 강한 상승세를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고요. 지금 기술주에 집중됐던 있던 포인트들이 분산되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본장 개장 후에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70불을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어제 69.92까지 라인까지 올라가는 매수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물론 70불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70불이 아무래도 의미 있는 좀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으로 보이나, 지금 3일 연속 거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매수세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피로도도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금일은 조금 하방 눌림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가 아래에서는 좀 하방 매도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1차 69.40 라인, 1차적으로 69.40 라인이 무너진다면 68.90 라인까지 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시가 위로 70불을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70불이 넘어간다면 추가적으로 72불까지, 물론 금일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다음 주에 72불 향해 도전하는 그런 매수세가 나오지 않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방 눌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시청자들이 주목하시는 유로입니다. 유로 차트를 보시듯이 큰 폭의 갭 하락이 거의 있을 정도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간으로 21시 30분이죠.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하방세로 이어졌는데요. 물론 효과는 금리 동결인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이 나옴으로써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으로 이끌고 유로존이 하락으로 이끄는 이런 장사가 연출되었고, 밑에 하단 지지대가 아주 얇은 하단 지지대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1683 라인. 결국 여기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오늘 관전 포인트고요. 여기가 무너진다면 결국 유로는 조금 더 하방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도
유로존은 좀 매도 접근을 하시라. 물론 눌림 시 좀 기다렸다 매도 접근을 하는 이런 좀 보수적 관점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저항 라인 1225 라인이 붕괴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로존 금리가 동결되면서 결국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로존인데 어떻게 보면 유로존 금리 동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이끌면서 골드도 강한 저항 라인은 1225 라인이 붕괴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데요. 금일 포인트는 1220포인트를 지지하느냐 1220 라인을 지지하느냐에 따를 것 같습니다. 1222 라인 결국은 이 강한 저항 라인을 다시금 돌파하지 못한다면 골드도 조금 오늘 추가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1차적으로 1218포인트, 2차적으로 1215포인트까지 여기까지 하락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도 골드 또한 눌림 시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듣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을 보시면 어제 좀 소폭 반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소폭 반등이 어떤 실적의 터닝 포인트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순전히 무역 갈등이 좀 우려되고 경감이 좀 완화되고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무역 갈등 단순히 경감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가 매수 유익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추세를 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었다. 국내 선물에 관해서도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금일은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정강 후약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은 지속적으로 보시다시피 3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과 295포인트까지 내려가는 흐름, 횡보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상단에 298.80 라인, 하단에 295.90 라인, 그리고 중단에 297.50 라인을 포인트로 두시고 상하단에 지금 횡보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300포인트를 돌파하는 굳건한 상승 모멘텀이 출현해야 아무래도 국내 선물도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도 박스권 흐름에 대응하는 고점 매도 전략, 저점 매수 전략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었고요. 이번 한 주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연결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의 탑픽주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준섭 전문가, 이용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추천주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시각 특징주도 분석할 겁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